지난해 연말에요. 사실 빨리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 연말 증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해가 이럴 줄 우리가 알았을까요? 나스닥은 5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는 1월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고요. 어제 코스피는 2,700선 위협했고 코스닥은 900선 아래로 훨씬 더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에 굉장히 큰 부침을 겪고 있는 지금인데 과거 하락장과 대비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를까? 또 어떤 점은 유사할까?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 오늘 그 고민하기 위해서 긴급 진단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귀한 분 모셨어요. SK증권 지식서비스 최석원 부문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이 날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금 양시장이 모두 큰 변동을 겪고 있는 연초입니다. 패닉셀링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부문장님 보시기에는 현재 장에 가장 위로가 될 만한 어쩌면 아니면 타겟책이 될 만한 돌파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네, 사실 돌파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다들 불안해하지 않으시겠죠.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요 며칠간 저도 이 전화도 받고 또 많이 이렇게 말씀도 들어보고 하면서 상당히 두려움이 커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두려움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 가장 큰 돌파구라는 건 결국 가격이 충분히 조정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안타까운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그 가격이 충분히 내려온 수준일까요? 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데 이번 시장을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시장의 성격은 분명히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작년 하반기는 사실 박스권이었었어요. 그죠? 한 2,800에서 3,100 그 정도 사이를 한 박스권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7월 이후 나타난 현상인데 이제 그럴 때 어떤 그 하락 조정이라는 건 보통 한 5% 미만이고 네.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쭉 시장이 올라올 때 우리나라 시장이 의미 있게 조정을 받았을 때도 10%를 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인. 왜 그런 조정이 나타나냐면 세상에는 여러 요인들이 너무 많고 그런 요인들에 따라서 주식에서 충분히 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생길 때가 있다. 그 정도의 조정이라고 보면, 이번 조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제까지 고점 대비해서는 한 18%가 넘게 하락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지수로 코스피가 그 정도 하락했다는 얘기는 개별 종목으로 보면 엄청난 하락이 또 나타났다는 얘기고, 보통 이제 그런 식의 하락을 우리가 두 가지 경우에 발견이 되는데 한 가지 경우는 긴축발작인 경우에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좀 더 길게 그런 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갈 때 나타납니다. 그 20% 이상의 하락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우의 수가 금융위기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예요. 그래서 정말 그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됐었죠, 과거에도.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IMF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지금 시장이 어느 쪽에 가까운 거냐를 보면 좀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 일단 첫 번째 간단한 조정은 아닌 거 분명하고, 네. 이미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금융위기 상황으로 갈 거냐. 정부는 예를 들면 태스크포스도 마련하고 금융위기가 이게 나타나지 않을까, 시장에 너무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순간까지 갔고, 근데 사실 금융위기의 핵심은 뭐냐면 민간 부분의 부채 위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출을 받은 사람의 상당 부분이 신용도가 높은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사실은 지금의 상황은 긴축 발작과 그 경기 침체가 뒤섞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현재 하락폭은 대략 한 5% 정도 내외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실 상당히 진행된 거죠. 이미 네. 한 18%, 19% 빠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남은 건. 그래서 분명히 시간도 걸리고 상당한
어떤 이런 부침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진행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의 변동의 여지는 지금 더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 지금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을 반영했을 때 선반영돼 있다라는 것도 일정 부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지금 시장 뭐 긴축 발작과 경기 침체 그 뒤섞임에 따른 영향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에 대한 의지를 지금 강경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미 연준입니다. 그게 또 우리 시장에 많은 공포를 자극하고 있고요. 네. 과거에도 분명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 과거 사례와 조금 비교했을 때 차이점, 유사점 이렇게 나눠서 한번 지금 현 상황을 판단해 본다면요? 네, 분명한 건 연준이 장기간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멈추고 의미 있는 이 금리 인상이나 또는 긴축을 실시했을 때 네. 거의 예외 없이 글로벌 시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전 기간의 완화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때 얼마나 각 국가에서 부채가 많이 늘어났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 영향의 정도가 조금씩 달라졌죠. 뭐 대표적으로 뭐 너무 많은 사례가 있는데 네. 지난번 금융위기 사례 때도 보면 그 이전에 저금리가 그거는 이제 미국 쪽의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그게 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고 보면 사실 그 이전에도 90년대 초반 중반 이럴 때도 보면 미국에서 저금리가 유지되다가 급작스럽게 금리를 올리면서 신흥국 전체가 타격을 받고 그게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신흥국 금융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때 아마 그 아시아 금융위기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도 어떤 사례가 있냐면 지금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비용축 인플레이션 압력이 막 발생했을 때였어요. 그게 70년대, 80년대 오일 샥이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오일 샥 하에서 사실은 미국이 긴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고 그 긴축 효과 때문에 미국은 이제 점차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사실 그 유탄을 맞은 거는 남미 국가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가 80년대 초반, 중반 이렇게 보면 많은 나라들이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그래서 브래디 채권 발행해서 그거를 구제해주고 이런 식의 양상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지금도 장기간의 이 완화적 통화 정책 이후 인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나타나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위기로 번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침체로 갈 거냐 이 문제일 것 같아요. 이번 상황을 보고 있으면 사실은 그 7, 80년대 금리 인상 시기하고 분명히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는 정말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면서 나타나는 유가의 상승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는 특히 금값에 대비해서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 때 너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려서 물가보다도 더 올리는 거예요. 네. 더 올려서 글로벌 자금을 끌어들여야 될 필요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달러는 굉장히 강세를 가져갔었죠.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긴축을 하더라도 물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이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 지금은 전체적인 긴축이 시작됐다는 점은 분명히 과거와 공통점을 갖지만 네. 긴축의 강도로 볼 때는 과거의 어떤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긴축 발작, 아까 말씀드렸던 한 20% 정도 내외의 하락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긴축 생각하면 저희가 꼭 생각하게 되는 게 말씀 주셨던 대로 달러의 이동이 있을 것이고 결국 신흥국에서는 자금 이탈이 발생할 것이고 신흥국 충격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맥락이고 과거에도 말씀 주신 사례처럼 남미의 그런 충격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럼 저희가 그런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저희 한국 증시는 어느 정도 타격을 봐야 될지 환율 흐름과 연결을 해서 본다면 네, 옛날에는 우리도 타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신흥국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전에 완화적 통화 정책 과정에서 달러가 풀려서 각 나라로 흘러가고 이머징 마켓이 위험도 크지만 기대 수익률도 높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되돌려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불가피해요. 그리고 사실은 또
그 우리는 주식시장만 얘기하지만 그런 시기라는 거는 이머징 마켓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진 줄 알고 달러와 부채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이제 그 부채들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때때로 생기는 거예요. 롤오버를 하지 못한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경우들 하에 우리나라도 자유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사실 우리나라도 상당히 더 충격을 받는 이런 모습이었을 텐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그때 비해서 훨씬 강하다. 지금은 약간 좀 중간 단계로 올라온 느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통화시장이 그러니까 외환시장을 완전 선진국에 준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죠. 그리고 코스피만 하더라도 아직은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 있지는 않죠. 근데 경제 규모는 여전히가 아니라 경제 규모는 이미 10위권에 들어왔고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많고 경상수지도 꾸준히 흑자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완전 신흥국하고 선진국의 중간 단계, 그 중에서도 약간 선진국 쪽에 더 붙어 있는 것 같고 이런 현상은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 한 2011년, 12년부터는 꾸준히 발견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분명 그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타격은 좀 더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예를 들면 신흥국으로 가는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단지 우리가 하나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건 신흥국 중에 이번에 백신 디바이드 때문에 대비가 잘 안 된 국가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 국가들은 사실 금리까지 올리면은 뭐 WHO라든지 IMF, 세계은행 다 우려하듯이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게 선진국 금융기관으로 옮겨갈지 안 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근데 지금으로선 사실 그런 조짐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준 정도의 조정 정도면 조정이라고 그러면 너무 큰 하락이긴 하지만 네. 그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려온 폭에 대비해서 남아있는 폭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그 한켠의 위로를 조금 안고 가겠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게 목요일이면 저희가 새벽에 소식을 접하게 될 FMC입니다. 시장에서는 뭐 3월 50bp 올린다, 뭐 1월에 올린다, 혹은 양적 긴축 공식화 이렇게 발표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게 이미 좀 반영이 됐다라고 많이들 보거든요. 어찌 판단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긴축이 지금 이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고 뭐 연준의 모든 인사들이 이제는 물가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 이전까지 2020년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이후의 기조를 보면 우리는 완전 고용만 추구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바뀐 상황이에요. 네.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고 물가를 이렇게 대응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뭐 저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럴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너무 높아서 물가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될 때 연준 입장에서 봐서는 금융 시스템 위기가 번지지 않을 정도까지의 증시 하락은 감내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투자자들은 특히 뭐 미국이 됐든 전문적인 투자자들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뭐 3월부터 해가지고 한 3번 인상하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1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번 인상을 할 때 초기에 빅스텝을 갈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반영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제가 보기엔 그 뭐랄까요, 멍청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컨센서스상 나타나는 이코노미스트는 오히려 굉장히 완만한 그런 전망을 하지만 시장은 사실 더 앞서서 더 나빠질 상황을 전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그래서 이번 FMC와 관련된 어떤 우려가 설사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단기에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뭐 금융위기로 갈 만한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장이 불안해지는 거는 그런 과정들을 몇 차례에 걸치면서 안정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요번하고 3월 정도 FMC가 되면 긴축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반영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짜고 있는데 그 긴축에 대한 뭐 시나리오들이 이미 조금 충분히 반영을 한 것으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 한켠 좀 위로가 됩니다. 저는 또 일부 증권가에서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올 한 해로 놓고 봤을 때 국내 코스피가 미국 혹은 일본, 뭐 중국, 유럽권 증시보다
조금은 더 선전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어찌 생각하세요? 사실 연 단위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보는 거는 사실 이제 참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글로벌 주요 시장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은 1년 단위로 딱 끊어서 보는 거는 이렇게 썩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인데 어쨌든 이번에 저점이 형성될 겁니다. 저점이 형성된 이후에 회복되는 속도를 보면 저는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좋은 그 무게를 좀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지난번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유럽하고 뭐 중국 이런 데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건 결국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 전에 덜 올랐지만 지난 한 6개월, 7개월 동안에 걸쳐서는 상대적으로 더 오른 이런 현상을 반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경기 회복의 모습이 제조업 위주에서 이게 리오프닝이나 서비스업 위주로 갈 때 상대적으로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더 내수에 기반한 나라들이 이익을 볼 거다라는 전망들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긴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오면 긴축을 먼저 시작한 국가들이 먼저 이제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은 오히려 빠른 현상이 나타날 걸 보는데 미국이나 뭐 이런 데들,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언제 지금 긴축 시작할지도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예. 하더라도 아마 더 늦어지는 시점일 네.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긴축 시작했고 미국이 이제 긴축 시작하고 사실 그 이전에는 중국이 시작했지만 중국은 타격이 좀 너무 심해서 제외하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미국, 그다음 유럽 이런 식이 될 텐데 아마 증시와 관련해서도 올해 나머지 기간을 놓고 보면 저점 후의 하락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또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럽이나 이런 증시보다 나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내에서는 많이 빠졌고 여러 가지 악재가 조금 반영이 된 상황이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가? 저가 매수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에 대한 판단은 동의하십니까? 조금은 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무렵에 와 있는 건 맞는 거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지금 좀 사고 더 떨어지면 또 사고 해서 분할 매수라는 전략을 저희들이 추천을 하기도 하죠. 왜냐면 언제부터 갑자기 반등할지도 잘 모르는 거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3월 정도까지는 지금 긴축에 대해서 시장하고 기대가 맞는지 그거보다 훨씬 더 클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상황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를 조금 더 자극하거나 뭐 더 나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일시적인 하락들이 계속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보면 좀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 이렇게 딱 있으면 이게 너무 많이 내렸으니까 지금 당장 사고 싶은 생각도 막 들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이게 크게 보면 너무 낮은 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상황이었고 뭐 그거에 맞춰서 또 재정 정책도 많이 들어왔는데 정상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또 많은 재정 정책과 아주 큰 이징이 된 이후에 이거를 정상화시킨다 그러면 이거에 맞게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어떤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주가 수준이 슬슬슬슬 요 정상적인 수준으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가 매수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정상적인 수준에서 앞으로 보면 계속 경기가 좀 나아지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걸 보고 장기 투자하자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려면 보통 그런 게 나타나려면 한 2, 3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도 좋은 상황이다. 분명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이전보다 커졌지만 조금 더 기다려볼 상황이고 그래도 상반기 중에는 그런 시기는 저는 분명히 온다고 보고 또 긴축 발작이 보통 초기에 집중된다고 보면 한 1분기 내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서 1분기 중에 불확실성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을 때 돈이 있으신 분들은 좀 분할 매수 조금 그것보다는 더 내가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고 보는 분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그러고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13시간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도 시차 적응이라는 걸 하는데 수년간의 금리 움직임, 뭐 금융시장 시스템에서 좀 변화가 생기니까 적응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조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의 시간 여유를 두고 저가 매수하는 섹터를 압축해 본다면 부문장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생각하세요? 네, 저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 우리 다 어찌 보면 길고 크지만 어찌 보면 또 짧을 수 있는 경기 사이클과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접근할 때 모든 주식을 다 그런 걸로 몰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큰 산업적 트렌드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너무 많이 빨리 반영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앞으로의 예를 들면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이 그럼 줄어드는 방향일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분명히 또 비관적인 의견들이 나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점점 전기차는 비중을 높여갈 거고 사람들은 점점 그런 추세로 갈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 뭐 플랫폼 비즈니스, 최근에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현상이 이미 어린 세대에서는 메타버스 환경화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 기회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 그러면 경기 사이클은 작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저가 매수할 때 내가 단기 급락했으니까 단기 급락주를 사서 단기 반등하는 거, 그것도 20-30%씩 오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럴 때는 기준이 딱 정확하죠. 뭐냐면 기업 펀더멘털에 비해서 너무 빨리 큰 폭으로 하락했어. 그럼 그것만 모아서 사도 돼요. 그러면 회복될 때는 걔네들이 더 이게 빠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기회를 그런 산업적 트렌드에 내가 잘 못 올라탔을 때 좀 싼 가격에 그거를 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플랫폼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또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관심을 계속 키우고 대신에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긴축 시기이기 때문에 긴축 시기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실적이 좋은 데와 그렇지 않은 데가 갈린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하락폭보다 실적이 없는 데는 정말 뭐냐면 저 멀리 조금 있는 이익의 가능성, 그거를 였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현재 가치화 시키는 건데 그러기 어려워지는 거니까 이제 결국은 실적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실적 좋은 성장주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아마도 또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오미크론 굉장히 확산 빠르고 어제 우리도 10,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리오프닝이 분명히 될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쪽은 단기적인 접근을 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긴 시계로 놓고 봤을 때는 구조적 성장을 이루는 곳, 그리고 세상을 바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종목군들에서 분명한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음 한켠에 많은 위로를 주신 것 같아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